베이징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실무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성김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대표로 만나 북한 핵탄두를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북 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서도 의전과 경호 등을 논의할 실무 협의가 진행됩니다. 백악관 사전 준비팀은 싱가포르로 향했고 북한 실무대표단은 베이징에서 싱가포르행 항공편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보인 이명희 이사장이 직원 등에게 폭행, 폭언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10명이 넘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관련 내용을 알고도 한 달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 전에 송인배 비서관과 김경수 전 의원 소환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계의 반발 속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계약을 막겠다며 전국 곳곳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가수가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이며 영어가 아닌 외국어 앨범이 1위를 한 것도 12년 만입니다. 월드컵 어디서 볼 텐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응원전에 지금 응모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 내내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회담 취소는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미국과 북한은 다시 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이런 시일 안에 북한 밖으로 반출해 가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북한 체제를 보장받을 것인지 미국의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먼저 안영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북 실무협상에서 핵심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특히 핵탄두 처리 문제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북한에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빠른 시일 내에 국외로 반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 폐기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폐기된 핵실험장에 이어 핵탄두, 핵물질까지 모두 제거해 최종 목표인 CVID를 완성하겠다는 미국의 의지 표현입니다. 북한은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탄두 반출이 카다피 정권 몰락으로 끝난 리비아식 해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대안으로 북한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파키스탄처럼 핵을 어떻게든 보유하려 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미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판문점은 상당히 분주해졌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접촉은 크게 3가지 채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판문점 채널과 싱가포르 채널 그리고 정보당국 간의 접촉인데 판문점의 미북 실무 접촉은 내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접촉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3단계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 통일대교. 검정색 의전 차량들이 오고 갑니다. 주한미 대사관 차량이 어제도 경호 속에 통일대교를 지났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실무 접촉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한창입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어떻게 이룰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미국은 특히 비핵화를 위한 3단계 조치를 문서화하는 게 목표라고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할지 또 미국은 이를 검증할지 결정하는 게 비핵화 3단계 조치라는 겁니다. 이번 접촉은 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도 잇따라 미국 접촉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There are meetings going on as we speak in a certain location which I won't name, but you'd like the location.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똑같은 방식인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약 형태로 상원의 동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해 미북 간 물밑 대화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예, 이번 판문점 접촉에 차출된 미국의 성김 필리핀 대사는 한국 대사를 역임하기도 한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그 맞은편에 앉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역시 북한에 빼놓을 수 없는 미국 전문가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맞수가 만난 셈인데 이게 회담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방해가 될지 김정우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폭파되는 북한 영변 냉각탑을 한 동양인이 바라봅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던 성김 대사입니다. 한국 출신으로 주한 대사와 육자회담 수석 대표 등을 거친 뒤 주 필리핀 대사를 맡고 있다가 급히 판문점으로 소환됐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using the full range of tools, deterrence, diplomacy, and pressure to make clear that North Korea will not achieve security or prosperity while it continues to pursue nuclear weapons. 북한 측 협상 상대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입니다. 1990년대부터 주요 협상장에 통역가로 나왔고 외무성 북미국장과 육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통보 계기가 된 비방 담화문을 발표했던 장본인입니다. Further strengthens our belief that we should strongly hold to the nuclear weapons to deter the possible US attacks. 판문점 실무 접촉엔 두 사람을 비롯해 미국에선 앨리슨 후커 보좌관과 랜달 슈라이버 차관보가, 북한에선 최강일 북미국 부국장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자회담 주역들이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진전된 북핵 상황은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합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렇게 판문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제 조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전과 보안 등 형식에 대한 실무 협의는 싱가포르에서 내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도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오늘 싱가포르로 향했고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대표로 하는 미국 측 대표단도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이미지 기자입니다.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오늘 오후 4시 반경 베이징을 경유해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김 대표를 포함한 북한 측 실무협의 대표는 모두 8명입니다. 김창선 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인물로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최종 의전 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의전 전문가로 꼽히는 김창선 부장을 싱가포르로 직접 보내 준비 작업을 챙기게 한 겁니다. 김창선 부장의 카운터파트는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 헤이긴 실장을 비롯해 백악관과 국무부 직원 30명은 일본을 경유해 오늘 밤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re going to be prepared if the meeting takes place on June 12th, as the president indicated it still could this morning. We'll be ready one way or the other. 양국 협상단은 이르면 내일 싱가포르에서 만납니다. 12일 회담의 개최 장소와 형식을 비롯해 양국 정상의 숙소 문제, 의전과 경호 등 실무적 사안들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 언론들은 미국 대사관에서 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호텔들의 보안 상태를 점검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처럼 갑자기 북측 지역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기도 한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갔느냐 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회담처럼 절차와 형식을 최소화한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수시로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의 유사시 군 통수권 공백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또 군수뇌부와 LF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군 통수권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며 이양 여부를 밝히라는 자유한국당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적성국 북한의 정상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군 통수권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2시간은 대한민국은 불안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유고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군 통수권 이양은 필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 때 군 통수권을 넘기지 않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유고 시 군 통수권은 총리에게 넘어가지만 지난 주말에는 이낙연 총리도 해외 순방 중이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 이제 다시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한 발 더 나가 이 회담 이후 남북미 3국 정상회담까지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고 이게 가능할 것인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대통령의 의지는 뭐 대단히 강해 보이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 종전 선언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미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을 정도인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3자 확대 회담에 합류해서 종전 선언을 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싱가포르에 방문하려는 의지도 매우 강한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직후가 가장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너무나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연동될 문제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자, 대통령이 갔는데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것도 모양새가 이상해질 수는 있겠군요. 네. 그런데 이걸 미국 쪽에서 불편하게 본다 이런 시각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한국이 미북 간 단순 중재자가 아닌 이 주도적 역할을 보이자 그리 달갑지만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 미국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부터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종전 선언을 미리 언급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기도 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된 문 대통령의 남북미 회담 제안에도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죠. 예. 남북미 세 나라만 만나게 되면 차이나 패싱 얘기가 또 나오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불편해하겠죠? 사실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하던 중국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함께 4자 회담을 하려던 게 중국의 계산이었는데요. 미북 정상회담 취소 사건 이후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3자 회담을 말한 데다가 북한 역시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부담스러운 게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 거죠. 다만 중국이 한반도 정세 변화 과정에서 아예 발을 뺄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 중국 권력 서열 2위로 평가받는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한반도 문제는 확실히 중국의 이해와 관련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불편해하고 중국도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여행은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글쎄요, 또 그게 그렇지만은 않은 게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가능해지려면 앞서 열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제 겨우 미북 회담의 불씨를 살려놓은 단계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의 출발을 알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에는 동의하지만 이 미북 간 롤러코스터 형국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가기보다는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저임금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본회의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부딪혔습니다. 정의당은 법안 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심상정 전 대표가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마이크가 꺼져도 반대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지해도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김종훈 의원, 그만 마무리해 주세요. 너무 지나친 것 같네.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세요. 가까스로 표결에 들어가자 결과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채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통과로 내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됩니다. 국회는 5월 국회 마지막 날 91개의 안건을 처리했지만 여권이 추진했던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불발됐습니다. 야당이 북핵 폐기를 결의안 제목과 내용에 명시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노동계는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줄지어서 밧줄을 잡고 경찰 안전 펜스를 뜯어냅니다. 저지선을 발로 마구 차고 경찰을 시위대 쪽으로 끌어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에 반발하며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는 20분도 안 돼 과열 양상을 띄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78개 중대 5천 명을 배치해 국회 100m 앞에 저지선을 설치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로 진입하겠다며 경찰 저지선을 뚫으며 대치했습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대치 끝에 경찰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집회 참가자 2명은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충돌이 이어지자 경찰은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산 명령합니다. 당장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3시간가량 충돌을 이어가다가 오후 5시 20분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벌였습니다. 서울 집회엔 경찰 추산 3,000명, 집회 측 추산 5,000명이 모였습니다.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저 최저임금 공약은 살인범의 억대로 주고 뺏는 배신에도 왔고 배신으로 돌아왔고 민주노총은 다음 달 30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며칠 전 보도에서 우리 사회의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통계치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 과연 맞느냐 하는 논란이 그래서 더 커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뒤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경제가 화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일부 거시 경제 지표와 다르다면서 경제 정책을 다시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통계치를 보면 전체 성적표는 괜찮아도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은 팍팍해졌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1%로 나쁘지 않았지만 지난달까지 실업자는 4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고 특히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8%나 감소하면서 1981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고용 악화와 소득 감소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 경제사령탑의 의견은 크게 엇갈립니다. 총량으로 보아도 그러고 제조업 분야 등등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 체감 경기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진단과 대응책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낙연 총리가 내각을 일부 개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장관 평가를 마쳤고 청와대와 기초협의를 마쳤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총리의 소회일 뿐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13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일부를 교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총리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장관들 평가가 있었고 부분 개각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개각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총리는 개각 규모에 대해 클 걸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선거 기간에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 개각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장관이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최근 국무총리실 업무평가에서 최하위에 꼽힌 것으로 전해진 법무부 등 일부 부처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이 총리는 꼭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총리의 개각 관련 말씀은 여러 소회 가운데 하나로 청와대로서는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3명 정도 장관이 교체되고 국회의원 추가 입각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또 일을 냈습니다. 며칠 전 목표이자 꿈이라고 밝혔던 걸 바로 이룬 건데요. 미국 주요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처음이고 영어가 아닌 노래로는 12년 만의 기록입니다. 세계 무대를 점령한 방탄소년단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뭐 일단 꿈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요. 그럼요. 네, 빌보드 핫백 1위 해보고 싶고요. 200도 1위 해보고 싶고요. 그래미도 가고 싶고요. 나흘 만에 이 꿈들 가운데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규 앨범 3집이 미국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을 차지한 겁니다. 앨범 판매량과 스트리밍 실적 등이 반영되는 이 차트에서 한국 가수가 1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음반이 1위에 오른 것도 12년 만입니다. 미국의 대중잡지 롤링스톤은 방탄소년단이 공식적으로 미국 시장을 정복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 모든 아미들한테 가장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은 아닙니다. 앞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 무대. 방탄소년단 등장을 앞두고 함성 소리가 커지자 사회자가 귀마개를 씁니다. I can't hear you. I knew it was going to happen. 그리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Let's welcome the biggest boy band in the world. Here with the world premiere Fake Love. It's BTS. 음원이 발표된 지 사흘밖에 안 된 한국어 노래를 관객들은 서슴없이 따라 불렀습니다. 한국에 있는 것처럼 뭔가 저희 노래 한 글자 한 글자 다 따라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동이었고. 전 세계적인 방탄소년단 열풍. 그 배경에는 강력한 글로벌 팬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팬들은 각 지역별 방송국 정보를 공유하며 노래 선곡을 독려하는 등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팬들의 일정을 볼까요? 방송 선곡 요청부터 순위 투표, 각종 라디오 청취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가수 못지않게 바쁩니다. 단지 이제 K-팝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10대들의 그러니까 틴팝의 히어로다. 이렇게 분류를 해도 될 만큼 현지 팬들이 많고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닌 이른바 중소 아이돌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무명 시절을 이겨내고 글로벌 아이콘으로 성장한 방탄소년단. 그들이 이뤄낼 또 다른 꿈들이 기대됩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재벌가 세 모녀가 한 달 사이에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현민, 조연아 두 딸에 이어 오늘은 폭언, 폭행, 갑질을 효을 받고 있는 어머니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입구에 들어섭니다. 이 이사장은 죄송하다는 말을 7차례 반복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자 회유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경찰청 밖에선 진보정당 당원 등 10여 명이 모여 이 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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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사장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피해자는 공사 현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 11명입니다. 일부는 이 이사장이 손찌검은 물론 가위나 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는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피해자와 합의해 폭행 혐의 기소를 면했지만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이 이사장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장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이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 관련 출입국 당국의 소환 조사도 다음 달 받게 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의 박동원, 조상우 선수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친구 대신 신고해준 여성인데요. 자신도 당했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상우 선수가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조상우 선수는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과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동원 선수는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경찰은 오늘 넥센 소속 박동원, 조상우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성폭력을 당했으며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여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당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호텔 내부 CCTV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동원과 조상우의 진술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살해하고 자수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8살 강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강 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본 이웃에 사는 곳을 알아채고 말을 거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제가 여기 하는 거 알아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강아지 만져봐도 되냐고. 강 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다른 둔탁한 흉기도 갖고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강 씨는 관리실 안에서 경비원 김모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1층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경비원 조모 씨가 이곳에 들어왔다가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남과 매부 사이입니다. 국과수는 정밀 부검에 앞서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두 명 모두 일반적인 범행으로 보기엔 복부 등에 너무 여러 차례 찔린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피해 망상, 환청 이런 거와 연관성이 있다면 자신의 행동 통제를 합리적으로 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강 씨의 정신병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몰카 범죄가 사진관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사진사가 붙잡혔습니다. 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여대 앞에서 인기를 끌었던 사진관인데 피해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입니다. 증명사진 촬영에 4,900원.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사진관 직원 23살 서모 씨가 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을 보낼 이메일 주소를 적어달라며 안게 한 뒤 몰래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215명입니다. 핸드폰으로 옷을 입은 상태로 이렇게 찍었다고 그러니까 그만의 패티시가 있는 거야. 서 씨의 범행은 지난 2월 몰래 뒷모습을 찍는 걸 알아챈 한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이 사진관 지점 직원은 서 씨 한 명뿐입니다. 이 때문에 서 씨의 불법 촬영은 들통나지 않고 9달이나 이어졌습니다. 서 씨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선 몰카 사진 225장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 사진관을 이용해 봤는데 저도 피해를 입은 게 아닌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당황스러웠죠. 사진관에서 몰카를 찍는다고 하니까 좀 믿고 어디서 찍어야 되나. 경찰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서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교통사고를 당해도 떳떳하게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기 어렵겠죠. 이런 점을 노려서 클럽에서 나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합의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수입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는데 오히려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이를 말립니다. 하지 마시고서 보호자 부를게요. 사고는 33살 이모 씨가 고의로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경찰 신고 역시 하는 척만 했습니다. 이 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노렸습니다. 이 씨는 클럽 주변에 차를 대고 숨어 있다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을 뒤쫓았습니다. 이 씨는 상대방이 음주일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뜯어내고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이 씨는 1년 동안 이렇게 26명과 보험사 2곳에서 7,9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걱정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자는 100명을 넘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돈을 모두 유흥비와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했던 이 피의자는 경찰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 운신의 폭이 좁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찰은 이 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70대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혼한 지 22일 만에 자신을 무시했다며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한 주택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지난 17일 밤 11시쯤 75살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사흘 만에 A씨의 며느리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부인 55살 B씨를 어제 긴급 체포했습니다.
B 씨는 휴대전화도 버리고 달아났다가 열흘 만에 충남 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B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거나 하루에 20km씩 걸으며 떠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 A 씨가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만나 3개월 동안 동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A 씨가 의심해 다툼이 잦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이혼 위자료로 1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달 정도는 잘해줬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람을 좀 무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옹심이가 같이 막 다투기도 하고 그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여생을 함께 보낼 반려자를 만나려고 했던 재혼이 22일 만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가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관련돼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40일 동안이나 쉬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이주민 청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경찰청장에게도 보고를 안 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홍영재 기자의 보도를 보고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네. 드루킹 수사팀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건 지난달 17일입니다. 김경수 전 의원을 누가 소개했느냐고 수사관이 묻자 드루킹이 송 비서관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다음 날 이 사실을 보고받습니다. 수사팀이 확인한 결과 송 비서관과 드루킹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과 시그널을 통해 대화를 나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화방엔 만나서 반가웠다 정도의 내용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김 전 의원에게 관련 사실을 물었고 23일에는 경공모 회원 팅커벨로부터 자신이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다리를 놓아줬다는 진술도 받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난 21일 청와대가 송 비서관이 드루킹과 대선 전 4번 만났고 200만 원을 받았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송 비서관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확인이 더 필요하거나 진술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에서야 특검 전이라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송 비서관과 김 전 의원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자, 이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송인배 비서관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주민 서울청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개별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방청장이 본청장에게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수사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보통 인물도 아니고 보통 사건도 아니고 국민적 관심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에 청와대 핵심 참모의 이름이 나왔는데 보고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주민 서울청장이 청와대에는 보고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철성 패싱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이 서울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언론이 제기하는 이철성 패싱 의혹에 대해서도 억측이라면서 절대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드루킹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지 며칠 뒤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 건 사실이죠? 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김경수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 보도가 확산이 되자 자진해서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조사를 했는데 드루킹 수사팀이 송 비서관 관련해서 진술을 확보한 지 딱 3일 뒤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6일 두 번째 송 비서관을 조사한 민정수석실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송 비서관이 드루킹에게 받은 200만 원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 역시 한 달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주민 서울청장 말에 따르면 청와대와 경찰이 따로따로 인지를 하고 조사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일이 조사가 됐으니 경찰에게 한번 들여다봐달라 이렇게라도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 경찰은 송 비서관이 드루킹에게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이 청와대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을 받았다는 거는 경찰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이거죠?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드루킹이 돈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경찰이 지난 4일 김경수 전 의원을 소환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이 기자가 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에 청와대 인사가 관련돼 있는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고 또 언론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서 송 비서관의 이름이 나왔는데도 상급자인 경찰청장에게조차 보고를 하지 않은 건 왜 그렇게 한 건지 또 청와대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특검 조사에서 분명히 규명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전 정권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는 결국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조단은 앞서 2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고 강제로 소환할 방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응준 윤리감사관은 판결 자체를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정권에게 유리한 재판을 취합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처가 수사 의뢰하는 것은 행정처와 일선 법원에 둘 다 부담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일선 판사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차성한 판사는 앞서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라고 SNS에 글을 썼지만 한 재경지법 판사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가면 되지 수사할 거리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고발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합리적 범위 안에서 협조하겠다면서 석연찮은 셀프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공을 넘겼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경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외식 물가의 휘발유값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가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다는데 오일을 보죠. 평년 5월과 비교해서 2배나 값이 뛰었고 애호박은 평년에 132%, 청상추도 평년에 114%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금치와 건고추, 감자도 30에서 6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화장지 같은 생필품과 학습지, 온라인 음원 서비스 가격마저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가계 경제의 주름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신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지 값이 다음 달부터 최대 900원까지 비싸집니다. 업계 1위 회사가 지난주 가격을 올렸고 나머지가 따라 올립니다. 그러니까 얄밉죠. 오른 거 표시 안 나듯이 오르지만 사는 사람에게는 통째로 모든 금액들은 다 오른 게 되니까. 건전지는 개당 평균 100원. 의류건조기 등 가전제품 렌탈비도 최대 7,000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미 생필품과 가공식품이 오른 상태에서 이번에 또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치킨집들은 이번 달부터 2,000원씩의 배달비를 따로 받습니다. 경기 자체는 물가 상승세를 가져올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업종에서 나오는 물가 상승세가 다른 업종으로 좀 확산될 수 있는. 서비스 가격도 비슷한 상황. 어린이 학습지는 다음 달부터 과목당 2,000원씩 오릅니다.
난감하기는 해요. 뭐 1, 2천 원이 푼돈 같아 보여도 여러 명 키운 입장에서 이렇게 1, 2천 원씩 올린다면 계획이 펑크 날 수도 있고. 온라인 음원 서비스도 월 이용료를 10,000원 이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득이 줄고 있는 저소득층은 물가 상승 도미노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라돈 침대부터 지난해 살충제 계란 그리고 독성 생리대까지 모두 정부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정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 말만 정부 인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허울뿐인 정부 인정제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 내구성 시험 등을 통과한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통합 KC 인증부터 친환경 인증까지 각종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 11종에 이릅니다. 허가를 내준 KC 마크 꽉 찍어준 정부에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지.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살충제가 검출된 양계 농장 49곳 가운데 농림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은 31곳이나 됐습니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역시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글쎄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그걸 구입을 하는 건데 믿을 수가 없고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들죠. 불신이 커지자 정부가 민간에 인증 업무를 위탁해놓고 관리는 허술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증기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라든지 관리, 또 이 인증기관이 잘못했을 때 처벌, 이런 부분이 보다 더 잘 적용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기관들은 인증을 받는 업체로부터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부실 심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농림부가 재작년 적발한 민간업체의 부실 인증 건수는 전체 인증의 약 10%인 2,600여 건에 달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이른바 남북 경협주의 널뛰기 장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 그대로인데 남북관계 뉴스에 따라서 등락폭이 너무 커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산업 주가는 오늘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이 회사는 계열사 한 곳이 철도 침묵 시장의 70%를 점유해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통합니다. 남북 철도 연결이 경제 협력의 주요 사업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 취소가 알려진 지난 금요일엔 23%나 빠졌습니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전형적인 널뛰기 장세를 보인 겁니다. 건설, 시멘트, 철도, 철강 등 남북 경협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로템과 에코마이스터, 현대건설, 고려시멘트 등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도 줄줄이 상한가 근처로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직전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한 남북 경협주는 정치적 변화나 작은 루머에도 등락을 거듭하며 출렁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장기적인 호재가 되겠지만 실적과 재무제표 등 기업의 실제 상황을 잘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펀더멘탈 동력을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조금은 부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남북 경협주가 이끌면서 0.74%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아파트 5층 난간에 매달린 아이를 구조한 이민자 청년이 화제입니다.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아파트 5층까지 벽을 타고 올라갔는데 불과 3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청년에게 시민권과 소방대 채용이라는 깜짝 선물을 줬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5층 난간에 한 아이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때 한 청년이 맨손으로 순식간에 아파트 외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옆집 이웃이 아이를 구하려고 나왔지만 칸막이에 막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성큼성큼 올라가 망설임 없이 아이를 구해냅니다. 청년이 매달린 아기를 구출하자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5층까지 올라가 아이를 구한 시간은 불과 30초. Je n'ai pas même pas passé ça, voilà. Quand je me suis sauvé les enfants, là on a rentré d'un appartement,
Là, ça m'a fait trembler, voilà. 아이를 구한 청년은 수개월 전 아프리카 말리에서 프랑스로 온 22살 마무두 가사마라는 무슬림 이민자입니다. 수백만 명이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이락 유명인이 된 가사마는 오늘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시민권 부여와 소방대 채용이라는 깜짝 선물을 안겼습니다. Il était comment le petit quand vous l'avez? Bon, il est en train de pleurer. Voilà, il est blessé encore là, son pied, voilà, il est blessé. 파리 경찰은 아이만 남겨두고 쇼핑을 갔던 아이 아버지를 부모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며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드론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더니 이젠 농사일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벽신은 물론 제초제도 뿌려주는데 농기계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커다란 드론이 비행을 시작합니다. 논 위를 날아다니며 벽실을 뿌립니다. 20분 만에 1헥타르 면적의 벽실 파종을 마칩니다. 이항기로 파종하는 것보다 40분이 빠릅니다. 농약을 뿌리는 일도 드론이 맡습니다. 드론 한 대는 하루 최대 축구장 60개 면적의 제초제를 살포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마련한 농사용 드론 시연회입니다. 드론으로 벼를 직파 재배하면 모짜리 설치와 모내기 과정이 없어 생산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드론의 활약이 반갑습니다. 어르신들만 계시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드론 기계를 많이 보급을 좀 이렇게 해서 농가분들 일손을 좀 덜어줬으면. 광주시는 농업용 드론 조종사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 대 가격이 2천만 원에 이르는 농업용 드론 구입비도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손이 덜 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드론의 활용폭이 농업 분야로 넓어지면서 농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하는 우리 축구 대표팀, 지금 이 시각 대구에서 온두라스와 평가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월드컵을 경험했던 선배 축구인들에게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몸을 던지는 절박감을 갖고 뛰라며 하나같이 투지를 강조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월드컵은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한 골을 넣기 위해 또 한 골을 막기 위해 90분 내내 육탄전이 펼쳐집니다. 순한 우리 선수들도 이젠 이를 악물고 큰 무대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객관적인 전력상 독일, 스웨덴, 멕시코가 포함된 F조 최약체로 꼽힙니다. 미국 야후 스포츠가 책정한 월드컵 파워랭킹에서 32개국 중 우리보다 뒤에 있는 나라는 5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6강을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한 달 남은 스웨덴과의 1차전까지 조직력 향상은 필수. 경기에 나설 11명 모두가 똘똘 뭉친다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앞서 월드컵을 경험한 선배 축구인들은 하나같이 그동안 실종됐던 대표팀의 투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 반드시 해내야 된다 하는 어떤 절박감도 있었고,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우리 팀 전체를 좋게 해줄 수 있다면은 그 길을 막상 또 월드컵 가까우고 그러면은 또 예전에 또 한국 선수들 그런 근성, 투지 그런 게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투혼으로 무장했던 선배들의 길을 따른다면 16강을 넘어 등 돌린 축구 팬들의 마음도 다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영어로는 서밋, 해석하자면 산꼭대기를 뜻하는 이 단어를 외교에 처음으로 쓴 사람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는 1950년 소련의 회담을 제안하면서 정상에서 갖는 회담이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물러설 곳 없는 정상에서 정상급 지도자끼리 한판 승부를 벌인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정상은 한편으론 벼랑 끝을 뜻하기도 하죠.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벼랑에서 만나는 것보다 정상에서 만나는 게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련의 후르쇼프와 벌인 회담은 핵전쟁 직전까지 가는 쿠바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케네디의 미소 회담처럼 실패한 주요 정상회담들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했다가 하루 만에 회담 재개를 암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verybody plays games. You know that.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직전에는 이런 말도 했죠. President Xi is a world-class poker player. And I'd probably maybe doing the same thing that he would do. 이 말은 트럼프의 협상가적 기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말이지만 한편으론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를 포커게임에 비교하는 걸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2시간 동안 북한 땅에 머물며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사실을 우리 언론에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뒤에 재개 발표까지 59시간은 롤러코스터 같은 충격과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뒷자리에 탄 우리 국민은 멀미가 날 듯 어지러웠습니다. 다행히 미북 회담의 불씨가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이 와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바로 협상의 종착역이자 비로소 한반도 평화가 출발하는 시발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롤러코스터 같았던 59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름의 초입이라는 게 실감납니다. 오늘 낮 동안 조금 더우셨죠? 내일은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이 25도, 대구는 29도가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다소 덥게 느껴지는 기온인 만큼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오후부터 일부 중부와 경북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겠고요. 오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 상황도 좋지 않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도 18도, 울산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2도, 울산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주는 낮 동안 다소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나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